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유화물감이 여기에서 왜 나오냐고, 그쵸? 네, 이 유화물감을 어쨌든 뭐 사용할 때에, 유화물감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색의 요소는 잠시, 우리 어디부터 볼까요? 잠깐. 저희 자료 잠깐 보고 갈게요. 색의 요소를 말하는 것은 저희가 뭐뭐라고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두었나요? 색상이라는 것과 명도와 그리고 채도라는 것을 걸음이 교재에서는 넣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다루는 문제가 우리가 왜냐면 이미 이 미술에서의 원리라던가 우리가 요소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출제 범주가 그 정도로 거의 계속 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과연 다루는 것이 전략 노트에 담는 것이 교재와 뭔가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전략 노트에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저희가 수정하면서 없앴고 교재에서는 좀 살려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뭐 적중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적중했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적중의 가치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색의 요소를 그래서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명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명도를 높이는 것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명도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언제 배웠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빨강, 주황, 다, 홍구색, 노란, 연두, 푸석, 노란색, 이거, 12세, 이거 기억납니다. 요것에 대한 거,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해설 자료로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색상에 대한 거, 미술의 요소 중에서 색의 요소에 대한 거, 색상에 대한 거, 이거 다 외웠었어요. 빨강, 주황, 다, 홍구색, 노란, 연두, 아직도 기억나는 거 봐요. 풀색, 초록은, 이거, 그쵸? 요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저희가 명도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도가 가장 어두운 거, 낮은 것이 0에 해당하는 검정이고 흰색이 이제 가장 밝은 거. 그러니까 명도를 높이려면 뭘 섞어야 되는 거예요? 흰색. 그것이 정답이었죠. 흰색을 덮는 것도 돼요. 흰색을 섞는 거라던가 흰색을 덮어 씌우는 거. 그거 덧칠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이거 미술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뭐라냐면 미술 전공하신 분들 그 유화 사용하는 애들이 알지. 유화 사용하던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냈다? C라고요. A 핵심 코어, B, C라면 C에서 중고등학교 때 항상 뭔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는 낸다고 했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맞췄죠. 맞히는 분들도 있죠. 많지는 않았을 거고 있죠. 아래쪽 2번입니다. 가드너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 이거 모의고사 하면서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이거 문제로도 드렸고, 그쵸? 모의고사, 이거 가드너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는 이미 왜냐면 최근 나온 강론서들에서 이미 가드너의 감상 능력, 그리고 하우젠 거, 너무 중요하게 외워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던 거, 아레나스는 올해 안 나왔죠. 내년에 나올 거예요. 아레나스는. 네, 그래서, 이거 들으면 또 출제자분들 안 늘려나? 어쨌든. 그래서 중요하게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외우고 가야죠. 그래서 가드너 거를 중요시 외웠어야 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시기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의 다음 시기까지도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3가지 외우자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전략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요거였죠. 요 3가지까지는 외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왜 외워? 여기까지 외우고 갔어야죠,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다 외우라고 제가 못하겠다고 했죠.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명칭은 다 외우시고 특징은 어디까지는 꼭 보자. 우리 아이들이 주요로 해당하는 단계와 그 다음 단계까지는 꼭 같이 봐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단계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제였어요. 명확하게 아예 제시를, 근거를 문제 안에서 다 주고 그걸 쓰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설은 크게 저희가 초점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콤바인으로 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뭘로 쓰신 분도 있었어요. 만다라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이 문제는요. 시험을 우리 치르고 있는 그 응시생들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이 2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아미술 전공 서적들을 선생님들이 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디자인 단계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도형의 단위들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분류한 것, 콤바인과 에그리게이트가 있어요. 에그리게이트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콤바인과 에그리게이트 그 중에서 나타나는 일단 유아 표현의 형태들을 또 만달라형
방사선형, 태양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콤바인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라고요. 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험자분들이 딱 들어갔어. 이 첫 번째 그림을 콤바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를 난 알고 있었어. 그것을 딱 보고 도형 두 개를 결합한 거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해석하게 될 때 도형의 단위로 분류를 하려고 이분들이 본다면, 이것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단위가 두 개인 것과 단위가 세 개 이상인 것의 집합관계를 따져서 교집합관계를 따지려고 본다면, 그러면 굳이 교집합관계를 따진다면 콤바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그림을 도형의 단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 콤바인과 애그리게이트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의 형태로 그러면 또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이 첫 번째 그림은 타원형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런 만다라의 디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어디에 들어간 거? 십자와 사각형의 만다라라고 하는 그 일종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집중되는 원 형태가 보이는 대표적인 우리 만다라에다가 십자 주변의 영역의 동그라미 타원형이 집합이 되어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만다라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또 형태를 이 만다라 방사선형 태양형으로 굳이 또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다 만다라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첫 번째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단위로 볼 것이냐, 도형의 단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태로 분류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다는 근거가 명확하게는 없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들이대보라고요. 그럴 근거가 없다니까. 그리고서 이것을 사실 만다라형이라고는 다 형태로 보면 만다라 형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이것을 만다라형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제자들이 추론하는 출제자들의 의도는, 그래서 저희가 이 이 대각 십자건, 그리스 십자건, 사실 이 문제를 애그리게이트의 일종으로 아예 명확하게 첫 번째 그림을 균형적인 원 형태로 하면서 십자가를, 그래서 있거든요. 만다라 형태에 이렇게 십자가를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덧칠하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대표적인 또 만다라의 하나로 또 제시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줬다면 1도 고민을 안 하고 모두가 다 만다라의 형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을 결합해서도 콤바인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를 던져놓고 이것을 만다라라고만 무조건 규정을 지으라고 하니 수험자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맞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서로 고집을 피우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이 낸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채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답을 우선은 선택을 만다라로 합니다. 만다라로 해서 답안을 드렸고, 만다라의 개념. 자, 한번 전략 노트 보고 갈게요. 전략 노트에서 우리가 만다라형 해서 만다라형 요 특징 넣어드렸었지요. 요것에 대한 답안으로 선생님들께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로 넘어갈게요. 만다라형 정말 네. 우리가 켈로그가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출제 문제를 이 원의 반복적인 집중되는 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십자로 해서 저희가 모의고사 때 만달라형을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켈로그 문제 푸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이게 왜 만다라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것은 왜 만다라요? 라고 하는 건 켈로그한테 가서 사실 물어야 돼. 자기가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렇게 자신이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인 그냥 샘플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샘플로 만들 때 그러면 이 도형의 단위들로 나타나는 형태는 아예 디자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 지금 전공 서적들에서는 그것들이 다 디자인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도형의 단위로 나타나는 형태로 분류를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만다라형 디자인된 또 형태는 만다라 방사선형 태양형으로 해놨으면 콤바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선생님들. 그래서 그것에서 저희가 답안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연습했던 문제였어요.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였고, 그래서 특히 투시적 표현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아는 것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선생님들. 아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적 표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따로 뭐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가 크게 뭘 엄청 제시를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투시적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기저선의 표현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도식기에서 우리가 나타난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노트로 가보죠. 전략 노트로 가서 보시면 이것은 투시적 표현이라고 해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이렇게나 열심히 만들어 드렸죠. 유아미술 표현의 특징 해서 우리가 유아미술 표현의 특징에서 어떤 걸 썼습니까? 투시적 표현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투시해서 그리는 거. 왜 그렇다고 했죠? 구디너프의 우리가 인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이빨이 날카로운 거 보니까 하긴 뭐 큰 물고기일 수도 있지. 네.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서 해양 오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 물질을 엄청 많이 먹은 거야. 지금 물고기가 많이 꿀꺽고 플라스틱도 막 삼켰다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배워서 안 것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것,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해서 투시적 표현은 설명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도식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로엔펠드. 도식기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투시적 표현 들어가 있어요. 전개도식 표현 들어가 있어요. 동시적 표현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표현 들어가 있습니까? 기저선도 들어가 있을걸요. 기저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저선도 들어가 있어요. 기저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식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선생님들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도식기도 적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투시적 표현도 명확하게 적을 수 있었겠죠. 와, 꼴라주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나왔고, 꼴라주는 이미 기출에서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꼴라주 기출에서 나왔다고요. 붙이는 거, 헝겊, 휴지, 재질이 다른 거, 그런 여러 재료들을 도화지에 붙인다고요. 우리 문제풀이 때 선생님들 저희가 폐품 조그만 것들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검정 도화지에 요거 배치해서 아이들이 붙여가지고서 표현하는 거 꼴라줍니다 라고 해서 우리 답안 썼던 기억 나시죠?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꼴라주 되고 콜라주 되고 다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어디에서 이거 봤었나요? 저희는 기법을 요렇게 담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콜라주 언제 나왔어요? 아예 봐봐. 우리 거 봤니? 우리 거 보고 문제 낸 거니? 재질이 다른 이거 우리 거 보고 문제 낸 거니? 아니고 저희도 전공서적 보고 쓴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보세요. 이거 쓰라고 선생님들한테 서술노트 꽃무늬까지 표시해놨었죠. 서술노트 공부 열심히 했었고 문제풀이 열심히 했었으면 콜라주 못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콜라주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요 평가에서 8회차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해서 뭐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포트폴리오 평가였습니다. 8회차에서 선생님들 올해 평가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선생님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 이미 기출을 반영한 문제가 나왔죠. 왜 우리가 선생님들 학기 초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을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시기별로 모아서 이 아이의 진보된 형태, 그죠? 발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볼까요? 전략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것을 미술평가에서 포트폴리오로도 따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넣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예 답은 요것으로 쓰시면 됐던 문제였어요. 답은 요것으로 쓰시면 되었었던 문제지만, 하지만 저는 아쉽죠. 왜? 나는 포트폴리오를 엄청 강조해서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줬었으니까. 따따따따딴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부분이니까 포트폴리오 쉽게 선생님들이 잘 쓰셨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었어요. 포트폴리오 평가 연습 많이 했었고, 강의 때도 엄청 강조 많이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연습했었어요. 훈련했었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자 우리 안 다뤘어요, 선생님들? 왜 안 다뤘어요?
증거 갑니다. 들어가 볼까요? 문제로 먼저 한번 저희가 가볼게요. 제가 선생님들 문제풀이 때 그림자가 왜 생길까? 빛이 어디서 오고, 그래서 통제 변이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림자에 대해서 문제 덩어리 엄청 크게 드렸었어요. 그쵸? 엄청 크게 드렸었어요. 다시 지문 가겠습니다. 그림자를 안 다뤄드린 게 아니라, 그림자라는 건 활동이죠, 사실. 활동이고, 충분히 저희가 선생님들, 아마 모의고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과학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느냐까지 고민했었던 것들이, 제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이것을 훈련시키는 서술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왜? 선생님들이 그랬죠. 지금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 나이 또래라니까요. 제 나이 또래에 저희 동기들이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성주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과학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실험을 통해서 유아들이 직접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직접 통제 변인을 하고, 조작 변인을 통해서 직접 조작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고 추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논문에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실험하기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 변인 분석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 게, 그림자 활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그림자가 맺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림자가 맺히는 상이 맺히는 그 벽이든 스크린이든 그 아이랑 광원, 빛의 거리가요, 통제돼야 돼요. 어떻게? 그림자 상이 잘 맺힐 수 있는 위치에 지점을 하게 해서 그 거리를 통제해야 된다고요. 유지시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벽을, 그림자 상이 맺히는 그 벽을 향해서 빛이 그 벽을 향해서, 스크린을 향해서 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쏘는 방향도 통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교사에, 그래서 그게 자꾸 선생님들이 논란이 돼서 제가 미리 답안 제시할 때 선생님들에게 이거 논란이 될 문제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미리 그 답안에 해설을 그냥 넣어드렸어요. 너무 논란이 되고 있었어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스크린 앞의 일정 위치에 고정을 시킨대요. 이것은 거리를 통제하기 위한 한 가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이 스크린을 향하도록 설치를 하는 건 빛이 향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상이 맺히는 방향으로 빛을 쏘기 위해서 빛의 방향을 통제한 거예요. 즉 여기 안에서 지금 이 문장 안에서 통제 변인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를 지금 한 가지로만 보고 계속 이거를 빛이 쏘는 방향이라고 계속 해석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갔지만 결국에 여기에서는 2가지였던 거죠.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닌가 해서 물리학 관련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을 가르치는 고등과학의 교사들까지 다 자문을 다시 다 했어요.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확실한 답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리가 맞습니다. 이것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을 니은과 디귿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긴 조건, 선생님들 그림자는 이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막아야 돼. 빛이 쏘고요. 광원이 있고요. 광원이 있어야 돼. 빛이 있고 그 빛을 불투명한 물체, 뭐 어쨌든 물체가 그걸 막아서면 그것에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그게 맺히는 게 스크린에 맺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준우가 어떻게 했어요? 빛의 반대 방향에 가서 서니까 그림자가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빛에 향하는 방향에 맞고 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통과가 안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볼까요? 빔 프로젝터의 뭐가 포인트다? 빛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상이 맺히는 스크린 사이에 서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에서 교사가 그림자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그림자 개념 한 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광원에 가까이 가면 선생님들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그림자는 커지죠. 멀어지면 그림자는 작아지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림자의 원리죠. 원리. 그림자의 크기가 광원과 얼마나 물체가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는 변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에요. 네.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쓰셨으면 됐고, 아래쪽에 그러면 요거는 예측하는 것은 어떤 그림자가 가장 진할 것 같니? 선생님, 여기 있는 거죠. 어떤 그림자가 가장 진하게 보일 것 같니? 어떤 그림자가 그럼 가장 옅을까? 이런 것처럼 물으시면 돼요. 예측하기. 아직 안 해봤으니까.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어림에서 짐작해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실험 해봤었잖아요. 실험 해봤잖아. 빛이, 여기 해설 아마 적어놨을걸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봐요. 이것까지 내가 줘야 되나 사실 고민은 했지만, 자,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실험 자료처럼 OHB 필름, 아세테이트지, 색종이 골판지 이렇게 빛의 투과율, 즉 투명도에 따라서 얼마나 물체가 투명한 물체이냐에 따라서 투명하면 빛이 어때요? 그냥 그대로 통과하잖아.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기거나 옅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막아버리면 빛이 통과가 안 돼서 생기는 게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더 선명하고 짙어지겠죠. 네,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빛의 투과율이 각각 다른 자료들이 제시가 되면서 그림자의 진하기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어떤 게 더 진한지, 옅은지를 눈으로 직접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보고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좋은 자료인 거예요. 명확하게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 노트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그림자가 또 어디에서 옛날에 활동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뒤로 갈게요, 선생님. 다음 장에 그림자 우리 문제도 냈었잖아요. 왜 문제를 우리가 안 냈었나요? 예측하기 요게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셨으면 됐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크기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크기, 모양, 색깔 이런 차이가 두드러지는 이런 시각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지금 이 물체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고, 요 문장을 따왔다고 저희가 지금 출처를 넣어드린 거고요. 한번 또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없네요. 안 넣었나 내가? 아닌데. 옆집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가볼까요? 제가 아마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통제 편입 너무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선생님들 이거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강조돼야 됩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직접적 조작을 해보면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답안을 제시했어도 돼요. 빛투과율이 다른 물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유아들이 조작을 해보면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비교가 분명하게 되는 그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답안 빛투과율과 연관시켜서 선생님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인가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저희가 전략 노트에서 시간 개념,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 그리고 한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경험하는 시간,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시간 간격, 그리고 우리가 순차적 시간이라고 해서 요거 어디에 넣어드렸는지 한번 전략도 살짝 보고 갈까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던 거, 요 위에 있었던 요 두 가지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었고, 요것을 작성하시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디귿에 해당하는 분류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분류 유형이 아니라 디귿에 해당하는 분류, 지금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이 분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는데요. 이 분류 개념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우선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세모인 것은 한 속성은 여기에 두고 그 이외의 것
것은 저기에다 뒀다라고 하는 거. 한 속성, 세모 모양인 건 여기에 두었고 세모가 아닌 것, 그 외의 것은 여기에다 두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보충 유목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에서 저희가 유목 포함에 관련한 이 보충 유목 개념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유목 포함 분류가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여기다가 저희가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들 아주 쬐끄맣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충 유목 못 적으셨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좀 아쉬움은 있지만 보충 유목이 이렇게 우리가 강론서들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이제 전략 노트 이제 내년도에도 전략 노트 또 개정이 됩니다. 전략 노트는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로 발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제가 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강론서 사서 분석하고 또 논문 같은 거 막 찾아서 읽고 막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자료라서 전략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재로 발간될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내년에는 새롭게 또 재개정이 또 다시 돼서 선생님들에게 배부가 될 테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을의 하은이가 사용한 도형 변환 전략은 자, 요것은 저희가 문제 풀이 때 선생님들에게 뒤집기와 관련한 문제를 드렸었어요. 아이들이 뒤집기가 안 되냐고. 뒤집기가 왜 안 돼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 수시로 뒤집어요. 그렇죠? 뒤집어요. 왜 안 뒤집어요? 그래서 세모 한 개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돌리고 해도 나비가 나타나죠. 그래서 제일 우선 아이가 지금 어떤 축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모양을 나비로 제일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축을 모양으로 했을 때 돌리고를 하면 나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기가 가장 여기에서 아마 의도한 거는 이 지금 출제자들 의도한 건 돌리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뭘 한다고요? 뒤집기를 잘 한다고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리기와 뒤집기가 둘 다 답안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강사가 제시하는 답안은 그 두 개가 다 중복 답안으로 허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었냐? 그렇지. 잘 제시했네. 여기에서 우리가 뒤집기와 돌리기, 도형 변환과 대칭은 달라요. 선생님들이 대칭을 쓰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도형 변환과 대칭은 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구조화가 따로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변환 세 가지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께 답안을 제시하셨어야 되고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3번 문항에서 자, 미음에 해당하는 생성 방식에 따른 선생님들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패턴 유형 물을 때 선생님들 분류하는 유형 엄청 연습시켰죠.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때도 나왔고 모의고사 때도 나왔죠. 요거 생성 방식에 따른 패턴 유형 물을 때는 뭘로 답하자고 했었어요, 선생님들? 자, 가봅시다. 전략 노트 마지막입니다. 기본 패턴의 단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생성 방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럴 때 선생님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차원에서 답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죠. 저번에 뭐 나왔었어요? 대칭 패턴 나왔죠. 이번에 뭐 나왔습니까? 반복 패턴 나왔네요. 반복 패턴이 뭐예요? A, B, A, B, A, B, A, B, A, B. 자, 제시문으로 가주세요. 지문으로 가주세요. A, B, A, B 맞는지 보자. A, B, A, B, A, B, A, B. 동그라미 세모. 자, 아니 여기 어딨니? 요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요렇게 해서 그래서 A, B, B 요거는 A, B, B, A, B, B, A, B, B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다 우리 반복 패턴 모의고사랑 문제풀이에서 정말 입이 아프게 다 다루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설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설이고 해설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공부했던 내용이었고 강사가 강사 자료에서 막 강조해서 저는 강조했으니까 저는 아쉬우니까 선생님들에게 이거 맞췄으면 너무 좋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저런 언급을 드렸는데 떠난 건 떠난 거예요. 뭐가 떠났어요? 시험지가 내 손에서 떠났죠. 떠난 것에 대한 건 미련을 더 이상 가지면 내 마음만 계속 다쳐요. 상처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앞날을 도모해야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답안, 이 해설을 기준으로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뭐 합격권에 들어간다, 뭐 80점대에 어디 머물러 있는 내 점수가 있다, 혹은 뭐 70점대 아주 그 후반대의 점수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할 것이 아니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2차를 준비해야죠.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할 거라면 단호하게 다 내려놓고 취업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몸을 좀 부스팅을 했다가. 근데 지금은 다른 거 고민하기보단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왜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지 마시고 아주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면 적절히 한 80점대 그 정도, 그리고 70점, 79 막 이렇게 되면 내년을 바라봐서라도 2차 준비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고요. 2차 준비, 요즘은 서적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적을 좀 사셔서 워밍업 차원에서 책을 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합격자들의 어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올려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을 좀 잡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경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스터디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의 경험의 노하우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냅다 받아만 먹으면 안 돼요. 열심히 참여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스터디원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차 스터디 함께 선생님들이 열심히 좀 조직을 하셔서 공부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한 번을 못 봤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도약을 하시던, 아니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취업의 길을 가야 하겠거들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고 선택을 하십시오. 네, 저는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장 행복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로든. 네, 그래서 네, 다시 또 만나요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문각 유아임용 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